안녕하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초딩 같은 저의 신랑에게 똑같이 해줬더니 저랑 안 산다고 집을 나가버려서입니다. 누가 겁나나요? 이혼하면 그만인데 이혼도 하려면 연락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화도 꺼놓고 연락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런 사연 듣기 좋아하시는 저희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들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진짜 지긋지긋해요. 이제는 헤어져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잠수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번엔 제가 세게 나간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미안하지만 그건 저도 보란 듯이 한 행동이었기에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거나 PC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겠죠. 나간 지 사흘 정도 되었으니 슬슬 들어오긴 할까요? 매번 이런 식이거든요. 진짜 이제는 너무 지겹다 이제건 우리 이제 진짜 끝내자. 이렇게 외치면서 이혼 서류는 다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와 남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입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은 관광객이 많은 도시이다 보니 부모님 때부터 상업을 생업으로 삼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희 아빠와 엄마께서는 횟집을 운영하시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길 건너에서 각종 해물류의 찜, 탕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들끼리는 서로 호영호재 하시면서 가깝게 지내셨고 남편과는 어릴 적부터 자주 어울리던 골목 친구였습니다. 공부라도 잘해서 대학을 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상고 졸업해서 취직도 해봤으나 일손이 바쁠 때 가게 일을 돕느라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 가게 물려받기로 하고 함께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남편도 저와 거의 비슷한 처지이다 보니 시부모님 가게에서 공고 졸업하고 군대 제대 후 지금까지 일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 생각도 안 하고 살다 보니 만나는 친구들도 비슷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집이 다른 쪽이라 먼데 저와 남편은 가게 건물 제일 꼭대기가 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 모임에서 자리가 파하면 자꾸 집에 같이 오고 그러다 정들어 버린 거죠.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른 가서 정신 차리라고 할 겁니다. 그러지 못하는 게 정말 천추의 아닙니다. 물론 그때는 남편이 저에게 잘하는 척 했습니다. 저희 오빠랑도 친한 사이기에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왔고 저도 시누이랑 언니 동생 하며 잘 어울렸기에 스스럼이 없기도 했고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골목 친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오빠는 남편을 참 좋아했습니다. 남편이 말 많고 웃긴 스타일인데 함께 있으면 지루하지가 않다면서 자주 어울렸죠. 저도 그저 나쁘지 않은 동네 중마고우 정도로 지냈습니다. 집도 가깝고 일도 비슷하게 끝나고 하다 보니 친구들 모임에 갈 때도 당연히 짝꿍처럼 가게 되었죠. 이상할 것도 하나 없었습니다. 정말 친척 사이처럼 지냈으니까요. 명절에만 만나는 친척들보다 더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하나둘 연애라는 걸 하더군요. 살랑살랑 간지리는 느낌으로 배시시 웃는 얼굴이 보기 좋았습니다. 남자애들도 술도 덜 마시고 빨리 일어나면서 여자친구 보러 간다고 가버리고요. 결국 그 자리에 남은 건 남편과 저 이렇게 둘이더군요. 그래서 연애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매일 가게에만 사는데 사람은 언제 만나냐 하며 서로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얼굴이 웃겨서 못하는 거다. 가게나 지켜라. 괜히 사람들 위험하게 만들지 말고 라면서 서로 놀리는 말들을 주고받았었죠. 그러면서 길을 걸어 집 쪽으로 오는데 남편이 갑자기 그럼 그냥 우리끼리 연애해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술 잘못 먹었냐?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너랑 나랑 그러면 벌 받아 라고 했더니 난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며 제 손을 지그시 잡는 겁니다. 사실 그때까지 전 연애 경험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고백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상을 다니다 보니 남자 만날 기회가 있어야죠. 주변에 남자라고는 다 친구들 뿐이고 친구들은 다 어릴 적부터 코 올리는 거 닦아가며 놀던 사이라 이성이라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남편이 손을 잡아오니 갑자기 온몸이 뜨겁고 후끈거리더군요. 그래서 안 놓냐? 이게 진짜 누나 놀리면 못 쓴다 하면서 손을 빼는데 힘을 주면서 꽉 잡더니 근데 얼굴은 왜 빨개지냐?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을 확 밀치고는 집까지 달려와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와서도 뛰는 가슴이 진정이 안 되더군요. 그러면서도 약이 올라 씩씩대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만나면 남편을 한 대 팍 하고 때려줘야겠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놀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러고 도망온 것도 너무 창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숙취로 힘들다는 핑계로 최대한 늦게 가게에 내려갔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을 마주치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요. 바쁠 때 내려가야 남편을 안 마주치고 하루 종일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게에 내려가 앞치마를 매는데 너 재건이랑 싸웠냐? 하며 엄마가 뭘 건네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숙취 해소제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와서 대뜸 이것 좀 소위 주세요 하고 가더라. 어제 친구들 만나러 가서 싸웠어? 다 큰 애들이 싸우고 그러냐? 라고 하시는 엄마에게 싸우긴 누가 싸워? 어제 많이 마셨어. 하며 숙취 해소제를 받아들어 벌컥벌컥 마셔버렸습니다. 저녁 장사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빼꼼하고 가게를 들여다보더니 인사하며 들어오더군요. 돌아보지도 않고 주방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는데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며 전날 잡던 남편의 소나기의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주방 재료들 정리하고 있으려니 남편이 제 곁에 와서는 이따가 저기 호프집으로 좀 와. 얘기 좀 하자. 하더니 나가더군요. 대답도 안 하고 남편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심장만 벌렁벌렁 하는 게 큰일 날 것 같더군요. 남편 혼자 일방적으로 약속 잡은 건데 굳이 내가 맞춰야 하나 싶다가도 괜히 안 나갔다가 집에라도 찾아오면 더 큰일이니까 그냥 나가야겠다 싶었습니다. 마음은 먹었는데 괜히 또 허둥지둥거리고 두근대는 거 들킬까 걱정에 걱정을 하다 보니 느릿느릿 겨우 마치고 호프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먼저 도착해 맥주랑 제가 좋아하는 골뱅이 무침까지 시켜 놓았더군요. 무심하게 앉으면서도 남편 얼굴도 못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촌스러웠지만 그때는 제 마음과 몸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남자다운 남자를 접해봤어야 밀당도 하고 조건 재보기도 하죠. 아주 그냥 일만 하느라 그냥 시간만 가서 사람이 좀 모자라게 되었나 봅니다. 그러고 있는 제가 다 보였겠죠, 남편한테는. 저랑 1, 2년 본 사이도 아니고 진짜 어릴 적 엉덩이까지 다 보고 자란 사이인데요. 진짜 이런 애 앞에서 긴장하고 있는 제가 너무 싫었지만 뛰는 가슴은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눈도 못 마주치고 있자 헛기침을 하더니 내가 어제 너가 그렇게 뛰어가 버리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야, 우리 둘이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하기에 너 조용히 안 해? 다른 사람들 들으면 어떻게 해? 라며 제가 팔짝 뛰었죠. 그러자 남편은 깔깔 웃더니 그러니까 조용히 들어봐. 야, 너 다른 남자 만날 시간이 있냐? 난 여자 만날 시간이 먹고 죽을래도 없더라. 그렇다고 결혼도 안 하고 살 거야? 난 결혼하고 싶어. 그렇다고 아무나 선 봐서 결혼한다고 잘 살아지겠냐? 그리고 가게도 물려받으려면 같이 장사할 줄 아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런 면에서 일단 우리는 좋은 짝이야. 게다가 내가 급한지 너가 예뻐 보이고 라더니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더군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그랬더니 아니 일단은 만나는 봐야지. 3개월만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각자 도생하고 괜찮다 싶으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하더군요. 제가 좋다는 건지 같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좋다는 건지 알 수 없는 남편의 그 고백을 받고 저희는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뭐 별다를 게 있을까 싶었지만 남편이 또 다르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친구들 모임에서도 남편이 다른 여자애 챙겨주면 화내고 싸우고 서로 술 많이 마시면 그게 또 신경이 쓰이고 말이죠.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그렇게 신경 쓰이고 서로 챙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싸우고 나면
남편은 항상 그 다음날 찾아와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정이고 이성 간의 감정이겠거니 하면서 화해하는 법도 배우고 울고 웃고 지질이 볶으며 3년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은 저희가 3개월도 못 간다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3년을 사귀는 것을 보더니 결혼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하나 둘 또 청첩장을 들고 나와 돌리기 시작한 시기라 저희도 때 맞춰 가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야, 장사가 너무 바빠. 결혼하려면 양쪽 가게 다 쉬어야 하는데 그것도 고민거리다. 뭐 언젠간 하겠지. 하고 말았지만 내심 결혼하자는 얘기를 남편이 안 해서 서운하게 됐습니다. 벌써 양쪽 집에서는 사위, 며느리 얘기 나오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말이 없더군요. 사귈 때야 동네 호프집에서 얼결에 고백받고 사귀었다지만 결혼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여자들처럼 근사한 데 가서 예쁜 옷 입고 반지나 목걸이 같은 거 받으면서 프로포즈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투덜투덜거리며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날카로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가고 있는데 너도 청첩장 찍고 싶어서 그러냐? 라고 말하더군요. 너 거기서 한마디만 더 해라. 진짜 다신 안 본다. 하고 씩씩거리며 먼저 와버렸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하고 와버렸죠. 그리고 한 이틀은 서로 오가지도 않고 조용했습니다. 매번 다음날 바로 찾아오던 애가 안 오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화가 났나 싶었죠. 그래도 끝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먼저 일어난 오빠가 야, 일어나서 밖에 좀 내다봐라 하면서 킥킥거리고 웃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내다보니 건너편 남편네 집 건물 전체를 덮은 현수막에 나랑 살자 대박수산 딸 김소희 우리 결혼하자 하나찜탕 아들 이재건 이렇게 써있더군요. 사진은 어디서 났는지 저 어릴 적 사진과 남편 어릴 적 사진이 있고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4층 건물 전체에 걸린 그 현수막을 보고 있으니 엄마 아빠도 구경 나오시더군요. 아빠께서는 헛기침을 하시고 엄마는 웃다가 우셨습니다. 아유, 기저귀 차고 앙금앙금 기어다니던 쬐깐한 것들이 결혼해? 라며 눈물을 닦으시더군요. 저는 그런 감상 따위 없었습니다. 그저 이놈의 자식을 살려두지 않겠다는 의지가 타올랐죠. 그래서 호다닥 옷을 챙겨 입고 나가는데 우리 집 앞에 남편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다짜고짜 꽃다발을 제게 안기더니 저희 엄마 아빠 앞으로가 엎드려 절을 하고는 소희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저희가 교제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되셨을 때부터 한마디 없으셨던 아빠는 제가 절에 봬도 엄청 야물딱져서 선복해달라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내가 너희 만난다 할 때도 너희 아버지 봐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랬더니 저렇게 동네에 걸어버리면 결혼해야지 어떻게 하겠냐? 날 좋을 때 맞춰보자. 대신 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내 성질 알지? 하시더군요. 그때는 무슨 자신감인지 남편은 무조건 잘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더군요. 엄마는 그래 고맙다 하시고 오빠는 너 진짜 어쩌려고 그래. 쟤 고기 잡는 거 못 봤냐? 너를 해칠 수도 있어. 라면서 웃더군요. 이미 그 자리에 저의 의견이나 존재감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성화에 옷 곱게 입고 화장까지 하고 바로 길 건너 시부모님도 그날 바로 뵈러 갔죠. 들어서니 아이고 딴사람 같네 예쁘다. 이제 우리 집사람이라 그런지 더 예쁘네 하시며 시어머님이 맞아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넌 이제 우리 집에 시집 안 오면 큰일이다. 이렇게 술을 써놓아서 갈 데도 없다. 그렇지?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준비는 순식간에 끝나서 스드메 촬영 다 예식장 패키지로 해버리고 신혼여행은 태국 푸켓으로 신혼여행 패키지로 다녀왔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알아보기에는 너무 바빴고 정신없더라고요. 신혼집은 가게에서 걸어다닐 수 있는 마당 있는 구옥을 개조해서 들어왔습니다. 집에 시간과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발품도 오래 팔았던 것 같습니다. 소파, 침대, 주방 가구, 그릇 냄비까지
어릴 적부터 그려오던 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마당에는 넓지 않은 평상도 놓고 담벼락 둘레로 화단도 만들고요. 화단엔 자두나무와 앵두나무도 심고 장미꽃, 찔레꽃도 심었습니다. 고추 모종 몇 그루랑 호박, 가지, 토마토도 심고요. 집 꾸밀 때는 어찌나 쿵짝이 맞는지 신나게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이 집들이 할 때 목에 힘 좀 줬습니다.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휴양지가 따로 없다면서 여행 가고 싶을 때 온다는 애들도 있었죠. 그렇게 행복하고 오래오래 살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자마자 저희는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연애할 때 싸운 건 애교였습니다. 서로 작은 것 하나도 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치약 짜 놓는 거, 세면대와 샤워부스 바로 청소 안 하는 거, 옷 바로 안 걸고 아무데나 걸쳐 놓는 것, 냉장고에 반찬 넣을 때 제대로 안 닫는 거로 잔소리를 하며 쫓아다녔고, 남편은 설거지 바로 안 하는 거, 화장실 배수구에 머리카락 안 치우는 거, 휴지통 제대로 안 비우는 거, 마스크팩 한 거 아무데나 놓는 거로 잔소리를 하고요. 그리고 제일 안 맞는 건 식습관이었습니다. 저희 횟집에서는 묵은지를 씻어서 회랑 싸드시라고 나가요. 그 묵은지는 저희 엄마가 비법으로 만드셔서 3년 묵혔다가 손님상에 나가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적부터 묵은지를 좋아해요. 적어도 한 1년은 묵어야 그 특유의 진득한 향이 나면서 시큼한 맛이 나야 김치다 싶어 좋아합니다. 그리고 엄마 김치가 아니면 잘 먹지도 못하고요. 반면에 남편은 막한 김치, 겉절이 같은 김치를 좋아하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젓갈이나 장아찌가 반찬으로 많이 올라서 그런지 백김치나 막한 김치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젓갈이나 장아찌만 있어도 되고 굳이 김치는 잘 찾지도 않고요. 저희는 일부러 가게 나가기 전에 항상 같이 밥 먹고 나가자 하고 밥을 먹습니다. 안 그럼 하루 종일 함께 밥 먹을 일이 없고 집에서는 간단하게 맥주나 소주 한 병씩 마시고 자거든요. 그런데 취향이 너무 다르다 보니 그걸로도 싸우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묵은 김치를 상에 올린 날이면 벌써 인상부터 씁니다. 그럼 저도 기분이 나빠지니까 너 먹는 생선 젓갈 냄새는 뭐 좋은 줄 아냐? 나는 참잖아. 너도 좀 참아봐. 했더니 야, 이 냄새가 참아지냐? 너 이런 거 먹고 손님이랑 말하면 손님 기절하겠다 하더군요. 야, 이거 우리 집 대표 메뉴거든? 일부러 이 묵은지에 회 싸서 먹으려고 일부러 오는 손님들도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유난이냐? 라고 했더니 그 손님들도 다들 제정신 아니다. 왜 그런 걸 돈 주고 사 먹는다냐? 하면서 밥도 안 먹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너무 성질이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담그는 김치인데 저렇게 말았나 싶어서요. 진짜 한 번 김장하실 때마다 300포기씩은 하시거든요. 아무튼 그날은 저녁에 들어올 때도 각자 들어왔고 잠도 저는 방에서 남편은 소파에서 잤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밥도 같이 안 먹고 출퇴근도 각자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가게 쉬는 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왔는데 출출하더군요. 그래서 라면에 김치 먹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겁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길래 여기 있던 묵은지 못 봤어? 라고 했더니 내가 다 먹었어 라더군요. 뭐? 너가 그걸 어떻게 먹어? 했더니 너가 하도 그 난리를 피워서 내가 한번 두 눈 꼭 감고 먹었다. 얼마 안 남았던데 하더군요. 그래서 아유 웬일이래? 가게에서 쓸 것밖에 없어서 한동안 집에서는 못 먹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달지? 달다고 조금 더 달라고 하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라고 했더니 그래 막상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장모님 솜씨 좋으시니까 라면 먹을 거면 내 것도 좀 끓여줘라 하기에 얼른 라면을 끓여 함께 먹고 함께 방에 가서 잠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남편이 그렇게까지 멍청한 놈인지 몰랐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어 또 쉬는 날이 되어서는 화단 정리를 좀 하려고 잡초도 뽑고 텃밭에 흙도 고르고 있는데 자꾸 어디선가 썩은 내가 나고 벌레도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흙에 무슨 이상이 있거나 채소들 뿌리가 썩었나 싶어 파보니 김치가 나오더군요. 놀라서 더 파보니 저번 주에 제가 찾던 만큼의 묵은지가 땅속에서 썩고 있더군요.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없더군요.
음식 장사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음식 귀한 줄을 모르고 버리다니요. 그리고 다 먹은 척까지 해서 제가 마음 풀고 아양 떨면서 지내기까지 했으니 너무 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마당에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재건, 너 나와! 하고 소리치니 남편도 직감을 한 건지 머뭇거리며 나오더군요. 흙에서 파낸 김치를 남편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너 뱃속이냐? 이제 하다 거짓말까지 해? 너 음식 장사하는 사람 맞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애써서 만든 건데 버려? 그것도 화단에다가? 벌레 꼬이고 냄새 날 거는 생각도 안 했어? 라며 악다구니를 썼더니 야, 그럼 어떡하냐? 배는 고픈데 저 김치 냄새 때문에 냉장고를 열지도 못하는데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렇다고 그걸 파내서 나한테 던져? 너 미쳤냐? 어우, 냄새! 하면서 제 몸을 터는 남편을 보자니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면서 땅이 솟아나더군요. 정신을 차려보니 하얀 천장이 보였고 남편과 엄마, 아빠, 시부모님이 계시더군요. 제가 깨어난 걸 알아채신 엄마가 우시면서 아유, 이 둔탱아, 임신한 것도 몰랐어? 몸이 좀 이상하면 확인을 좀 해보지 하면서 우시더군요. 시어머니도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니 소희야,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내가 아들 내미로 너무 잘못 키웠어. 라고 하시기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시아버지가 애가 들어섰었는데 쓰러지면서 하혈을 너무 많이 해서 먼저 갔다. 아직 젊으니까 괜찮을 거래. 몸 잘 추스르고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즘 들어 유난히 잠이 많아지긴 했지만 특별히 달라진 점은 몰랐고 원래도 생리날짜가 들쑥날쑥이어서 그러려니 했기에 임신이 되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과는 막연히 생기면 낳고 안 생기면 말자고 이야기했던 터라 조바심이나 기다림 같은 것도 없었기에 감흥도 없었고요. 그런데 막상 아이가 잘못됐다라고 하니 눈물만 나더군요. 남편은 김치를 뒤집어 쓴 그 모습 그대로 구석에서 울고 있더군요. 본인이 한 짓은 알고 있는지 고개도 못 들고 있는 모습이 눈물에 흐리게 보이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런데 또 양가 부모님 앞에서 싸울 수도 없는 일이라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엄마한테 엄마, 나 집으로 갈래. 퇴원해도 되는지 물어봐 줘요. 했더니 엄마가 나가서 물어보시고 오셔서 이거 수액 다 맞고 가도 된대. 집에 가서도 하혈 너무 많이 하면 다시 오래.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입었던 옷은 온통 피범벅이라 제 옷 가지러 다녀오신다고 하면서 남편을 데리고 나가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쫓아나가시고요. 아빠께서는 한숨만 쉬셨고 시아버님께서는 미안하다, 미안해. 형님, 죄송해요. 저희 재건이가 부족한 게 많네요. 라고 하시며 어쩔 줄을 모르시더군요. 아버님, 그게 왜 아버님 잘못이세요? 하는데 또 눈물이 나더군요. 그러자 아빠는 제 어깨를 토닥이셨고 시아버님은 조용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속에서는 열불이 났습니다. 어쩌면 태어나 온갖 사랑을 다 받았을 그 아이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버렸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집에 갔다가 엄마께서 오셨을 때쯤 수액은 마무리되었고 저는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봤자 걸어서 10분 거리도 안 되지만 그렇게라도 남편과 한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결혼 전 제 방에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자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엄마께서 미역국을 끓여 놓으셨더군요. 오빠는 몸 좀 괜찮냐? 어쩐지 요즘 기운이 없어서 계절타나 했다. 하며 위로 아닌 위로를 하더군요. 아빠는 벌써 가게에 내려가셨는지 안 보이시기에 미역국을 한 입 뜨는데 또 눈물이 울컥 쏟아졌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던 엄마는 얼른 잊어. 우리랑 인연이 짧은 애였지. 누구 잘못도 아니다. 생긴지도 몰랐던 애라 더 놀랐을 거 아는데 아직 젊으니까 애는 또 찾아오겠지. 엄마라도 눈치채고 일을 덜 시켰어야 했는데 미안해. 우리 딸 고생시켜서 라고 하시는데 더 흐느껴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엄마께서 뒤에서 안아주시더니 울지 마, 눈 나빠져. 유산도 애 낳은 거랑 똑같다는데. 그리고 재건이 미워하지 마. 걔도 나쁜 뜻에서 그런 건 아니래. 그냥 그 김치 때문에 싸워서 없으면 안 싸우지 싶었다더라.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이 얕아. 재건이도 너무 놀랐어, 어제. 그러니까 얼른 마음 가라앉히고 잘 얘기해서 얼른 너희 집 가. 하며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분명 울러가시는 거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제 어깨를 짚어주더니 며칠은 쉬어. 정 바쁘면 알바라도 쓰면 되니까. 그럴 때 잘 쉬어야 된다고 하더라. 라고는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안 멈추고 엄마랑 마주치면 더 울 것 같아 방으로 들어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어느새 저녁 장사 준비할 시간이더군요.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자니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이 동네 거의 모든 애들은 놀이터가 없어 학교 운동장이나 각자 가게 앞 평상이나 각자 집 마당에서 놀곤 했습니다. 학교 다녀와 집에 혼자 있는 게 싫어. 엄마 아빠 가게에 와도 바쁘셔서 저는 가게 한켠에서 숙제도 하고 혼자 그림도 그리고 했었죠. 남편도 아마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우리는 단짝처럼 몰려다니며 오늘은 우리 집, 다음 날은 남편네 집에서 놀았습니다. 그럼 덜 외롭게 느껴졌던 것 같았습니다. 오빠와는 4살 차이라 오빠는 저와 잘 안 놀아줬고 신혜이는 3살 아래라 남편도 함께 어울리기가 그랬으니 단짝이 될 수밖에요. 초등학교 졸업 전까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니 괜히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각자 가게 건물에 집 지으실 때까지 어두운 골목이 무서워 서로 데려다 달라며 징징대던 때가 그리워 신혼집도 일부러 구옥으로 정한 것이었거든요. 그래놓고 그 안에서 매번 싸우기만 했던 우리가 한심하기도 하고 창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있다 소파에서 다시 잠이 들었었나 봅니다. 깨어보니 온통 깜깜한 집에 저 혼자 있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화가 확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그 김치만 그렇게 버리지만 않았어도 제가 그렇게 화를 내지도 않았을 거고 그럼 우리 아기는 어쩌면 빛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속에서 열불이 나듯이 뜨거웠습니다. 꼭 참았지만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마구잡이로 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찾아온 줄 모르고 일만 해댄 제 자신이 밉고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눈물이 나서 훌쩍훌쩍 울어버렸습니다. 가게 정리할 시간이라 얼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는 척을 하다가 몰래 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감정의 기복이 오르락 내리기를 한 4일 정도 하고 있으면서 가게도 안 나갔습니다. 점심 장사 끝낼 때쯤이구나 하면서 누워있는데 벨이 울려 나가보니 신우이가 왔더군요. 언니 보러 짐작에 오고 싶었는데 아무도 못 오게 해서 이제 왔어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빵을 사왔더군요. 그래서 잘 먹을게. 나 좋아하는 빵 안 잊어버리고 있었네. 시내까지 갔다 왔어? 장사는 어쩌고 라며 웃었더니 절 꼭 안으면서 그 인간 안 될 놈 사고 크게 칠 줄 알았어. 언니, 우린 다 언니 편이야. 엄마랑 아빠랑 오빠 편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힘내요 하더군요. 아니 무슨 시댁 식구들이 다 며느리 편이야. 아들 편 들어야지 라고 웃자 언니 편들 사람을 편들어야지. 그 인간 편을 어떻게 들어 하면서 제 손을 잡더군요. 그래서 재건이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시기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았지. 재건이가 뭐 알고 그랬나. 그래도 원망은 되지. 하루 종일 마음이 들쑥날쑥이야. 분했다가 억울했다가 슬펐다가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라고 하는데 눈물이 또 나더군요. 그런 제 눈물을 닦아주더니 언니 평생 살면서 복수해요. 이제건 이 인간은 평생 언니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야 해. 아주 매일 들들볶아요 하는 신우이의 말에 그럴까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가게가 쉬는 날 아침 일찍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술을 얼마나 먹은 건지 온 집안이 술병이더군요. 시어머님께서 치워주신 건지 화단과 마당의 김치 자국도 냄새도 안 났고요. 소파에 쪼그리고 자고 있던 남편은 절 보더니 깜짝 놀라 일어나더군요.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쁜 놈이야. 아기랑 너한테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앞으로 너 묵은지 먹는 거 다시는 뭐라고 안 할게 하면서 우는데 저도 눈물이 또 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둘이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이럴 수 있겠나 싶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무릎을 꿇고는 목 놓아 울고 있는 남편을 보니 더 실감나는 것 같아 가슴 한복판이 턱하니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서 저희 부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에 대해 더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엄마가 부부가 같이 잘못하니까 싸우는 거야. 그렇게 싸우다 보니 심술이 늘고 그러다 보니 상처를 더 주게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배려하고 하지 말아야지 왜 강요해. 그러니까 싸우지. 집에 가서 서로 속에서 싫었던 거 다 이야기하고 다시는 서로 하지 마. 안 되겠으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그래야 부부지.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기로 마음먹고 서로 조심해야 할 일, 진짜 참기 어려운 일 등을 이야기하고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다 정하고 종이에 적고 나니 A4 용지로 10장이 나오더군요. 우리 부부만의 규칙을 그렇게 정해놓고 4개월에 한 번씩 다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집문서 두는 곳에 아주 잘 보관하고는 우리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 번씩 마음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게 있더군요. 그러던 중에 너무 감사하게도 시어머님이 보약을 지어서 보내주셨어요. 몸보신하고 기력 돋우는 약이라면서 다음엔 아이 건강하게 만나게 하는 약이라면서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정리해서 냉장고에 넣고 있는데 남편이 싱글벙글 하더니 우리 엄마는 이렇게 냄새 안 나고 몸에 좋은 거 주시잖아. 잘 먹고 몸 좋아지세요. 라면서 돌아서더군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툭하니 어떤 실가락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얼른 하나를 따서 마시고는 어우 이거 써서 못 먹겠다. 너가 먹을래? 라고 했더니 몸에 좋은 거니까 먹어. 애 들어서게 하는 한약을 내가 어떻게 먹어? 하더군요. 아우 그럼 어쩌지? 이거 다 버려야겠네. 하며 가위로 한약팩을 잡고 잘라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놀란 남편이 달려와 제 손을 잡으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가 귀한 거라고 했어. 너 제정신이야? 라고 하기에 이게 아무리 귀해도 우리 엄마가 직접 한 김치보다는 못해. 그런데 뭐? 냄새? 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왜? 너희 엄마가 보낸 보약 버려지는 거 보니까 속상해? 라고 했더니 한숨을 쉬며 내가 생각 없이 말한 건 맞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넌 나랑 계속 살고 싶은 거 맞아? 내가 잘못했어도 이건 아니지. 하더니 부르르 떨면서 우리 생각할 시간 좀 갖자. 라면서 그 길로 나가버리고는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되는 겁니다. 가게에는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약 효과 좀 보냐고 시누이가 묻는 걸 보면 시댁에서 지내는 건 아닌 것 같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도 저희 부부는 가망이 없나요? 물론 제가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보약 아까웠고 시어머니께 죄송했죠. 그런데 그 순간 너무 욱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짓까지 해버린 거죠. 그건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가 상처받은 건 왜 몰라줄까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이혼 서류는 작성해 두었습니다. 남편이 와서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저희 하나 때문에 양쪽 집안 관계가 좀 안 좋아지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지가 뭘 잘했다고 나가서 연락도 안 되고 이러고 있나요? 제 마음속에 우라가 가실 때까지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딜 나가서 안 들어옵니까? 이제야 제 기분이 이해된다고 정말 미안했다고 했었어야죠. 아무리 그래도 제가 입은 상처보다 더 아플까요? 진짜 우라통이 터집니다. 속 터지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 혹시 들으면 연락 좀 해.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난 생각 다 끝났어.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